아니,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이봐, 재수씨.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사장 양반, 지금 그 악어의 눈물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돈 몇 푼에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 내가 모를 줄 아시오? 당신이 지금 흘리는 그 더러운 가짜 눈물보다 내 아들이 고통 속에서 흘렸을 피눈물이 100배, 1000배는 더 진실될 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우리가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구하고도 믿기 힘든 사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했고 제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쁨과 슬픔, 절망과 희망이 숨가쁘게 교차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에이, 설마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시겠지만 네, 제게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은 동네에서 꽤 규모가 있는 김치 공장이었고 매일같이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씨름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때 제 남편이 될 사람은 공장 근처에 위치한 중국의 산업용 특수 자재를 납품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참 선량한 사람이었죠. 그가 다루는 자재들이 바다 건너 큰 나라로 간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우리 회사에서 만든 부품이 중국의 큰 공장에 들어간다더라. 내가 만든 작은 것이라도 세상 어딘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뿌듯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순수한 자부심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공장 근처 허름하지만 맛있는 백반집에서 시작됐어요. 저와 공장 언니들은 점심시간이면 을에 그 식당을 찾았고 남편도 작업복 차림으로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죠. 몇 번인가 식당에서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땀에 젖은 작업복과 거친 손과는 대조적으로 그가 밥을 먹으며 동료들과 웃을 때 보여주는 선량하고 순박한 미소에 자꾸만 눈길이 갔어요. 뭐랄까, 험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따뜻함을 간직한 사람 같았달까요? 가끔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진지함도 느껴졌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공장 언니와 함께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저 총각이 아가씨들 밥값까지 다 계산하고 갔어.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이미 남편과 그의 동료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빈자리가 남아 있었죠. 저는 적잖이 당황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의미가 몹시 궁금했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이라서? 혹시 공장 언니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섣불리 결론 내릴 수는 없었죠. 며칠 후
다시 그 식당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했어요. 저기, 지난번에 저희 밥값 계산해 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며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요? 제가요? 아닌데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어찌나 단호하게 부인하는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의 옆에 있던 동료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요. 저는 그날 왠지 모를 오기가 생겨서 그의 밥값을 슬쩍 내주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신세지고는 못 살지 하는 마음이었달까요? 사실은 그에게 한 번 더 말을 걸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또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향하는데 식당 문 바로 옆에 그가 안대를 한 채 잔뜩 풀이 죽어 서 있는 것을 다시 만났어요. 용접 불꽃 때문인지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가 일하는 회사가 중국으로 나가는 중요한 자재를 다루다 보니 작업의 정밀도도 높고 위험도도 따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괜한 오지랖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그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고 기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마침 함께 있던 공장 언니가 눈치 빠르게 어머,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하며 자리를 비켜주었고 그와 저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침묵을 깼죠. 왜 부르셨어요? 눈은 괜찮으시고요?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쉽게 입을 떼지 못했죠. 제가 이제 점심시간 끝나가서 들어가 봐야 해요. 하고 돌아서려 하자 그는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더니 사실은 지난번에 밥값을 낸 것이 맞고 그때 함께 있던 직장 형님 때문에 쑥스러워서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니라고 잡아댔던 거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어쩐지 제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촌스럽지만 그게 바로 설렘이었겠죠. 그의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주 만나 함께 점심을 먹고 주말에는 읍내 극장에서 어설픈 로맨스 영화를 보기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화 보는 내내 제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잡지 못하는 그런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어요. 사실은 식당에서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었고, 그래서 일부러 그 식당에 더 자주 갔지만 말 한마디 걸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거였죠. 수연 씨만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바보처럼 쳐다만 봤어요. 한 번은 직장 형들과 식당에 왔다가 저를 보고 너무 좋아서 무슨 용기였는지
대뜸 제 밥값부터 덜컥 내고 갔던 거라고. 하지만 막상 제가 고맙다고 하니 너무 당황해서 거짓말을 해버렸다고. 그 뒤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가 참 순진하고 쑥맥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제가 말을 걸었을 때 그렇게까지 잡아떼길래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혹시 같이 있던 공장 언니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내저으며 절대 아니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수연 씨만 보였어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주었죠.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서로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확인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남짓한 연애 끝에 저희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직장이 가까워서 아침 저녁으로 손잡고 출퇴근도 같이 하며 정말 깨소금 쏟아지는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퇴근길에 그가 사오는 따끈한 붕어빵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연세가 많으신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홀로 적적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또 저희 부부도 언젠가는 아이를 가질 텐데 그때가 되면 시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할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죠. 남편에게는 형제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오직 남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함께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당신이 괜찮겠어? 우리 엄마 말수도 적으시고 좀 무뚝뚝한 면도 있으셔서 당신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라며 제 걱정을 먼저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어차피 어머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지금부터 함께 살면서 정도 쌓고 서로 의지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준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사실은 혼자 계신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해주니 정말 고맙다 수연아. 내 덕분에 내가 효도하는 것 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댁으로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처럼 과묵하지만 속정이 깊고 선량한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어려워하시는 듯 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 살갑게 대하니 금세 마음을 여셨죠. 제가 김치 공장에서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도 시어머니는 늘 따뜻한 저녁을 다 차려놓고 저를 기다려주셨고 아가, 힘들었지? 어서 와서 밥 먹어라 하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젊은 너희들끼리 나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재미있게 놀고 와야지. 늙은 내가 끼면 뭐 하겠냐? 며 저희 둘만의 외출을 오히려 독려해 주셨죠. 합가는 정말이지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친정엄마 이상의 존재가 되어주셨고 저희 세 식구는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 그 중에서도 남편과 가장 친했던 반장님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재수 씨, 진정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민준이가 작업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119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일 용접 특성상 특히 그 회사가 다루는 중국 수출용 대형 자재들은 크고 무거워서 작업 중 늘 위험이 따랐기에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있었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심각한 어조로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운전대를 잡기도 힘들었죠. 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반장님 말로는 남편은 육중한 철제 자재 더미에 깔려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온몸이 피투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작업 중 갑자기 위에서 철제 자재를 쌓아둔 선반이 무너지면서 피할 새도 없이 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환자분 상태가 너무 위중합니다. 여러 장기가 손상되었고 과다출혈도 심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솔직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적을 바라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차갑고 절망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발 꿈이기를, 악몽이기를 빌고 또 빌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제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제 곁을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고 저는 그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던 그 사람이었는데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이 끔찍한 사실을 시어머니께 어떻게 알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아들 웃는 모습에 시름을 잊고 살아오신 시어머니께서 받으실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셨습니다. 아니, 차분해 보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애써 눈물을 참으시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들의 마지막 길을 묵묵히 배웅하셨죠. 그 모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습니다. 차라리 소리내어 우시는 편이 제 마음은 덜 아팠을 텐데 말입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야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셨습니다.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이렇게 가려고 그 고생을 했나. 한참을 통곡하시던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아직 젊으니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을 하라고, 죽은 아들한테 얽매이지 말고 내 인생을 살라고, 그것이 먼저 간 아들도 바라는 일일 것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어머님은 이제 제 유일한 가족이니 평생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으신 시어머니를 외면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미 가족으로 만난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며 이 슬픔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남편 회사 사장이라는 작자가 남편의 명백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주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장은 철제 더미가 갑자기 쏟아진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고일 뿐이며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따로 불러서는 우리 회사가 중국 큰손이랑 거래하는 거 알지 않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면 수출길 막히고 우리 직원들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는 거요. 재수 씨도 남편 동료들 생각해야지. 라며 오히려 저를 협박하듯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작 위로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남편의 목숨값처럼 느껴져 더욱 서럽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사장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여러 번 사장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나중에는 귀찮다는 듯 저를 만나주지도 않고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을 결심하고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평소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동료들조차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며 하나같이 비겁하게 발뺌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그날 중국으로 나갈 긴급 수출 물량 맞추느라 다른 작업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사고 순간은 정확히 못 봤다고 했고, 또 다른 동료는 철제에 깔린 남편을 분명히 보았을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은 구출할 때나 그 이후에 봤다고 말을 바꾸거나 사고 당시에는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전혀 보지 못했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고 나중에는 사장이 시켜서 그러는 거냐며 당신들 양심도 없냐며 울면서 따져 물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 없이는 산재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우며 만약 패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아 돈만 더 날리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라리 위로금을 조금 더 받는 쪽으로 사장과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죽음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사람들의 냉혹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신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보다 살아남은 자들의 비겁함과 외면이 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힘없이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안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과 흔적들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세상 그 누구도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차마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는 못하고 당분간만이라도 이 집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마음을 좀 추스르고 싶다고 어렵게 부탁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힘들겠냐.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얼마든지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지는 말고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렴. 이 집은 언제나 네 집이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오래 다녔던 김치 공장에 무기한 휴직계를 냈지만 직장 동료들의 안타까워하는 동정어린 시선과 어설픈 위로가 오히려 저를 더욱 비참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친정집 방 안에 틀어박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시작한 일이 바로 배달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작은 중국집을 운영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틈틈이 아버지의 배달 일을 도왔고, 그래서 오토바이도 꽤 능숙하게 탈 줄 알았습니다. 김치 공장을 그만두고 친정에 잠시 머물렀는데 마냥 놀고 있을 수만은 없어 아버지 배달을 대신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면 꽉 막혔던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모든 시름과 고통이 잠시나마 잊히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작은 위안이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뒤 저는 원래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왔지만 김치 공장에 다시 다니면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또다시 속이 답답해지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장장님은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는 승진시켜 주겠다며 간곡히 만류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세상,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바로 배달 일, 정확히 말하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모아둔 돈으로 번듯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한 대 장만했고, 한동안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전국 일주를 다녔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 역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아주 조금씩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클 것 같았고 그 슬픔과 마주할 자신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볐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배달 앱을 통해 익숙한 번호로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저희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적잖이 놀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신자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보니 분명 시어머니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저는 뜨끈한 칼국수와 만두를 씻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댁 현관문 앞에 서니 차마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괴롭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한참을 망설여졌습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배달을 완료해야 했기에 저는 결국 얼굴을 가린 헬멧을 벗지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댁에 남자가 있을 리가 없었기에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고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며 앞에 두고 가세요. 그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제가 당신 와이프예요. 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배달도 늦었으면서 헛소리까지 한다며 배달이라는 단어를 신경질적으로 꺼냈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명 남편과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말투나 태도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냉랭한 표정이 제가 알던 다정했던 남편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들고 있는 칼국수와 만두를 받아들고는 음식이 다 식었다, 면이 불었다며 늦게 온 것에 대해 온갖 컴플레인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확인하는 그의 옆모습이 자꾸만 남편과 겹쳐 보였고 그때서야 저는 이곳이 시댁이라는 현실을 겨우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셨고 그 남자는 시어머니를 향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엄마, 이 배달원 이상해요. 계속 헛소리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황급히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문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잔뜩 겁먹고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고 제가 쓰고 있던 헬멧을 벗자 경악하며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그 남자도 헬멧을 벗은 제 얼굴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그가 누구냐고, 혹시 우리 민준 씨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냐고, 아니면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고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저를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마침 시댁이 그날의 마지막 배달지였기에 저는 홀린 듯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살던 집인데 남편처럼 보이는 낯선 남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상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남자가 자신의 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제 남편의 형이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제 남편 민준이가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결혼 전부터 단 한 번도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뒤적이던 그 남자도 어느새 거실로 나왔고, 시어머니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배달기사를 왜 집에까지 들였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도 저를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어? 혹시 재수 씨 아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어떤 이유로 기억을 잃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다독이며 그가 정말로 민준이의 형, 그러니까 제 아주버님이 맞다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아들은 우리 민준이 하나뿐이지 않았냐며 혹시 너무 큰 충격으로 기억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억은 멀쩡하다고 고개를 저으셨고 그 남자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 동생, 그러니까 민준이의 형이 맞으며 결혼 사진에서 제 얼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미는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느끼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그가 제 남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용접 일을 해서 그런지 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시며 자신도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에게서 그동안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해서 큰아들이 오래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오열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정말로 제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형은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많이 방황했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에는 그를 대학에 보낼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형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돈이 없으니 공장에나 취직하라고 매정하게 말했고 형은 그 말에 큰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껴 그 길로 집을 나가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형이 객사했거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줬더라면 내 새끼가 그렇게까지 마음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라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형은 아니, 아주버님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에 대한 깊은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가 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아주버님은 엄마가 운전하는 차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먹지 않는 등 반항심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학 문제로 엄마가 취업 후 야간 대학이라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을 때도 그저 엄마에게 반항하고 싶었고 엄마는 아빠를 죽여놓고도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다. 내 마음을 조금도 몰라준다는 말도 안 되는 삐뚤어진 생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후에도 평생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고, 아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어린 것이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꼬 하시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엄마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무작정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 밑바닥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한 것이 운 좋게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불과 3일 전이었고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찾아왔으며 저에게도 곧 연락하려던 참에 제가 배달기사로 시댁에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사람들이 둘을 보면 꼭 쌍둥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했고 저는 속으로 그래도 아주버님이 남편보다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는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그의 얼굴에 더 깊게 새겨진 듯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게 재수씨 많이 놀라셨죠?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사실은 동생의 소식을 이미 알고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 멀고 먼 중국 땅에서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사람이 어떻게 동생의 부고를 알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자신이 현재 중국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동생이 다니던 그 악덕한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였다고. 특히 동생의 회사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특수 자재를 한국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곳이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남편 회사 사장이 얼마 전 중요한 재계약을 앞두고 직접 중국까지 왔었고 계약을 주도하고 있는 부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최근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직원 하나가 작업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하소연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사장은 부장에게 원래 같으면 산재 처리해 줄 일도 아니었는데 그 와이프라는 여자가 하도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시끄러워지기 싫어 그냥 산재 처리해줬다. 며 이야기를 했고 부장 역시 사장인 자신에게 그렇게 보고하여 아주버님은 부장의 말을 믿고 재계약할 마음을 굳혔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회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아주버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회사가 동생이 다니던 곳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겠거니 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의 비서가 그 사장의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회장님, 그 한국에 땡땡땡 인더스트리라는 자재 납품업체 사장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거짓말을 일삼고 직원들 처우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작업 현장에서 철제 더미가 무너지는 큰 사고가 발생하여 직원 한 명이 사망했는데 아직 산재 처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망한 직원의 이름은 박민준, 나이는 33, 유가족이 홀어머니와 아내뿐이라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과 홀어머니, 아주버님은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사망한 직원의 신상에 대해 더 자세히 그리고 신속하게 알아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비서의 추가 보고는 아주버님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사망한 직원은 아주버님이 수십 년 전에 두고 떠나온 단 하나뿐인 동생 박민준이었습니다. 그제야 사장이 산재 처리가 필요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심 써서 해줬다고 했던 뻔뻔한 거짓말의 의미를 깨달았고 동생의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의 아내를 만나야겠다는 절박함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했습니다. 산재 처리를 안 해준 것도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뿐인 동생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거래처에 찾아와서까지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죽음이 내 동생 민준이의 죽음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가족 곁으로 돌아왔더라면. 아주버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고도 없이 불시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국의 주요 거래처 회장임을 밝히고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와 그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고로 사망한 직원이 혹시 박민준 씨가 맞습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갑자기 나타난 거물급 거래처 회장 앞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 네, 맞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라며 말을 흐렸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제가 그 박민준 씨의 형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제 동생의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과 처리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산재 처리와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사장은 횡성수설하며 그게 지금 산재 처리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아주버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동생의 인사 기록과 사고 관련 보고서, 그리고 산재 처리 신청 서류 일체를 보여주시죠. 만약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면 저희 회사와의 거래는 물론 업계 전체에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사장은 마지못해 일부 서류들을 가져왔지만 중요한 인사기록 카드에서는 동생의 사진이 교묘하게 떼어져 있었고 산재처리 관련 서류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동생의 이름을 확인하며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간신히 억눌렀고 사장의 말과는 달리 산재 처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사장은 사진은 관리가 소홀해서 떨어진 모양입니다. 산재 서류는 담당자가 지금 출장 중이라 곧 처리될 겁니다. 저희가 중국으로 납품하는 자재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며 허둥지둥 둘러댔지만 아주버님은 그의 변명을 차갑게 끊으며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거라면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사장은 담당자 실수로 누락되었다며 거듭 변명했지만 아주버님은 산재 처리 제대로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제게 직접 보고하십시오. 그때 재계약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주버님은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파렴치한 사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굳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그 인간은 애초부터 산재 처리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그저 시간을 벌어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그에게 재계약 기회를 주시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아주버님은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재수씨, 그동안 동생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제 재수씨 힘들었던 건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님이 중국에서 꽤 큰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 있는 사업가라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지, 그 회사의 규모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고, 적어도 그 악덕 사장과는 재계약을 안 하시겠구나 싶은 생각에 속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의 산재 처리도 안 해주려던 그 인간이 결국 돈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구나 싶어 고소한 마음도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아주버님도 당분간은 시댁에서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아침 일찍 어딘가로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차마 캐물을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받아보니 놀랍게도 남편이 다니던 회사, 아니 다녔던 회사의 그 악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만날 약속을 잡자며 드릴 말씀이 있으니 지금 당장 회사로 좀 와달라고 했고, 산재 문제로 연락드린 것이니 오는 것이 재수 씨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여전히 건방지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인간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렸지만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그 인간의 최후를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사장은 사장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제가 들어왔는데도 일어날 생각도 않고 앉으라는 듯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산재 처리 그거 해줄 테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 회사랑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 몇 장만 좀 찍어주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비서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지만 저는 그 카메라를 빼앗듯이 받아들며 사진 같은 거 안 찍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며 화를 버럭 내며 아니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이봐 재수씨,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산재 안 받습니다. 그쪽에서 해주는 거라면 더더욱 받고 싶지 않네요. 라며 나가려고 했고, 당황한 사장은 저를 붙잡으며 아니 재수씨, 갑자기 왜 이래요?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사장님이야말로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산재 처리해줄 만한 일도 아니라면서요? 동료들 입단속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시켜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시는 거죠? 라고 차갑게 따졌습니다. 사장은 이제라도 해주겠다며 사진 안 찍어도 좋으니 서류에 도장만 찍고 가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저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받고 안 받고는 제 마음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장은 남편 생각을 해야지 남편의 죽음을 정식으로 인정받고 싶다면서 왜 안 받느냐고 혹시 돈을 더 바라는 거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사장님이 안 해줘도 우리 가족들은 우리 민준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다 기억하니까 이제 됐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사장의 속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산재 처리를 미끼로 아주버님의 회사와 어떻게든 수월하게 재계약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아주버님이 바로 제 남편의 형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남편 회사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재 받으면 이런저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안 받느냐며. 사실은 사장님 때문에 그동안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이제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증언을 해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이제 와서 그 증언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애원할 때는 다들 모른 척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들 이러시는 건데요?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계속해서 산재 처리를 받는 게 좋겠다며 저를 가르치려 들기에 저는 그들의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자 그 악덕 사장은 이번에는 온갖 과일이 담긴 커다란 선물 바구니를 들고 직접 저희 시댁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장은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님, 제가 민준이 그 친구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했는데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장 양반, 지금 그 악어의 눈물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돈 몇 푼에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 내가 모를 줄 아시오? 내 아들이 당신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일하다 허망하게 죽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파렴치하고 추악한 짓을 했는지 내가 똑똑히 다 듣고 알고 있소이다. 어디서 감히 신성한 내 집 문턱을 넘어 죽은 내 아들 이름을 더럽히며 그따위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는 게요? 당신이 지금 흘리는 그 더러운 가짜 눈물보다 내 아들이 고통 속에서 흘렸을 피눈물이 100배, 1000배는 더 진실될 거요. 당신 같은 인간에게는 용서라는 단어조차 아깝소. 당장 그 더러운 선물 바구니 들고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그 추악한 얼굴 들이밀 생각 마시오. 당신의 그 더러운 돈 우리는 단 한 푼도 필요 없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와 아주버님은 숨을 죽인 채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 엄마 젊을 때는 저것보다 더 하셨어. 웬만한 남자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지. 라며 낮게 웃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단호하고 강인한 새로운 모습을 보며 존경심마저 느꼈습니다. 결국 사장은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꾸짖음 앞에서 안색이 파랗게 질려 벌벌 떨다가 결국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는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듯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가슴속 깊은 곳까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주버님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장놈 온갖 비리를 저지르더니 결국 투자처 다 끊기고 망한 게지.
그리고 우리 둘째 깔려 죽게 만든 그 낡아빠진 철제 관리도 엉망이었던 거, 안전관리 제대로 안 한 것도 다 걸린 모양이라더라. 쌤통이다! 라며 고소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아주버님이 단순히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대단한 사업가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재기불능 상태가 된 것 같다는 소식에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고 사장과 동료들은 한없이 밉지만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직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은 자신이 한 것은 그저 부도덕한 회사와의 거래를 끊은 것과 동생의 사고와 관련된 회사의 명백한 과실에 대해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한 것뿐이며 그 사장이 평소에 회사를 정직하고 건실하게 운영했다면 단순히 주요 거래처 하나 끊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었기에 동생에게도 그렇게 못되고 악독하게 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아주버님은 자신이 아무리 동생 일로 화가 났다고 해도 멀쩡한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할 만큼 기업윤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장은 그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라며 자신도 동생 덕분에 부도덕하고 위험한 거래처를 하나 걸러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회사는 직원들 월급 체납도 꽤 잦았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제 남편도 월급이 밀린 적은 없었지만 좀 늦게 들어온 적은 여러 번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사장이 아마도 과실치사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직원들은 앞으로 뭘 먹고 사느냐는 제 걱정스러운 질문에 아주버님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 건실한 다른 기업에서 그 회사를 인수하여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며 전에 있던 직원들도 대부분 다시 복직하여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평소 잘 아는 다른 회사 회장님께 그 회사가 우리 회사에 납품하던 기술력은 아까워서 제가 아는 건실한 한국 기업에 인수하도록 다리를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드렸더니 그 회장님께서 흔쾌히 인수하여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회사의 악덕 사장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독한 행실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치렀고 그 회사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사실은 늘 가족들이 그립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집을 떠나 혼자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돌아올 용기가 점점 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의 안타까운 죽음 덕분에 역설적이게도 다시 어머니를 찾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것은 여전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그래서 동생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동생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도 여전히 후회가 남는다며 제게 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사는 중국으로 가서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했고 남편도 없는 제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아주버님께 괜한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이제라도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고 저 역시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재수 씨이자 소중한 가족이니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고,
오히려 혼자 계신 어머니 곁을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든 아니면 못다한 공부든 뭐든지 다 하고 편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며 자신이 경제적인 것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수씨,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어머니랑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두 분 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그때쯤에는 시어머니도 그리고 어느새 나타난 아주버님도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 되어버려서 그분들과 떨어져 따로 살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주버님을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요즘도 저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먼저 떠난 제 남편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다시 이어준 것이라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하며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것에 매일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